저는 서강대학교에서 동남아시아 화교 역사를 전공하고 있는 김종호고요. 사실은 앞서 발표하신 분들과도 다르고 우리 학회 전체 내용과도 약간 다르게 저는 동남아시아 화교에 대해서 좀 이질적인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뭐 디저트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그냥 동남아시아 화교 연구에서는 이런 새로운 흐름도 보인다라는 정도로만 해서 그냥 적당히 보시면서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21세기 들어서 미중 패권이 많이 얘기가 되고 특히 그 주요 무대 가운데 하나인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한 이 해역 세계에서의 미중 패권과 관련해서 다양한 여러 국가들의 그 반응들이 있고요. 그 반응들 가운데에서의 가장 슬라이드에 보는 것 같은 반응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런 반응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국가 중심의 패권적 성격의 경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 연구는 이러한 현상에 대한 문명사적인 해석을 시도해 보는 것이 제 연구의 목적이고, 최근에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화교 공동체가 이 시기 거의 고대 중세 시기부터 전근대, 근대, 현대까지 이어져 오면서 천수백 년에 이르러서 그들만의 공동체를 형성을 해왔는데 그들의 존재 자체가 사실은 20세기, 21세기 이제 견고하게 형성된 국민 국가 단위를 뛰어넘는 문명권을 중심으로 한 초국적 지역 정체성 형성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측면에서 제 연구는 진행이 될 거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동남아시아 화교화인 공동체가 형성하는 가운데 많은 문화적 요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뭐 서구 식민 문화, 동남아 로컬 문화, 혹은 중국 문화, 중화 문화, 혹은 뭐 인도 문화, 말레이 문화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서 혼종성을 띠는 때로는 그 혼종성이 이제 본토인 교양으로 전파되는 현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현상들을 토대로 이제 해상 실크로드의 문명사적인 전개 속에서 이러한 이제 화교들의 활동이 어떻게 문명사적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을까? 그들은 어떻게 공동체를 형성을 해서 지금까지 어떠한 요소를 가지고 형성을 해왔을까라는 내용이 제 약간 컨셉 페이퍼 비슷한 연구의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주로 다루는 부분이 이제 해역 문명권이고 특히 이제 국가 단위를 넘어서 해역 문명권의 형성에 관심을 가지는 사실은 그 이론적 이제 그 선행 연구들은 매우 꽤 다양하고 대가들의 연구도 매우 많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여기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 첫 번째와 두 번째 책은 사실은 아시아를 다루진 않지만 매우 유럽 중심적이라고 비판도 많이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역 세계를 국가를 뛰어넘어서 하나의 단위로 볼 수 있게 하는 많은 이론적 논의를 제공해주고 후대의 아시아 학자들에게 영향을 준 연구들이고 그 이후에 이제 이어 차례로 보면 특히 그 서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를 지중해로 연결한 이슬람 문명을 다루는 연구가 있고 혹은 인도양을 중심으로 다룬 연구가 있고요. 또는 동남아시아를 다룬 연구가 있고 또한 잘 아시는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마시타 타케시나 그 스기하라카와 같은 학자들이 동북아시아의 해역 세계를 다룬 연구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국가 단위의 연구 방법을 넘어선 초국적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공동체 형성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연구 역시 이제 국가 중심의 그 연구 시각을 해체하고 지역 단위의 이제 초국적 연계성에 주목을 하는데 비슷한 개념의 연구로 사실은 해양 세계를 다루진 않지만 이시카와 료타 아마 그 한국 학교 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는 이시카와 료타의 최근 연구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근대 아시아 시장과 조선이라고 하는 연구를 보시면 일본 식민지 시기에 그 한반도 북부와 만주, 연해주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파악을 하고 이를 상품, 유통, 뭐 화폐, 송금 등의 주제로 설명을 하려고 시도합니다. 특히 여기에서 해당 지역 전체에 걸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던 화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제 그 분석을 하는데 제 연구 역시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해당 바다를 이제 둘러싸고 있는 복건성, 광동성 그리고 홍콩, 대만, 동남아시아 등을 이제 하나의 문명적 단위로 볼 수 있을지를 이제 가늠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동남부의 복건 광동 지역의 중국인들이 동남아시아로 이주해 가기 시작한 것은 사실은 7세기 이후에 형성된 해상 실크로드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본격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해 갔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 시기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래서 관련 연구들을 종합해 봤을 때 해상 실크로드는 변화 양상에 따라서 크게 네 가지 시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기는 이제 그 이슬람교가 중동에서 생기고 아랍인들이 동방으로 진출한 시기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 시기는 이제 그 대항해 시대와 신대륙이 발견되면서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와 같은 국가들이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 일부 지역에 진출한 시기라고 볼 수 있고, 세 번째 시기는 산업혁명 이후에 네덜란드와 영국이 본격적으로 동남아시아와 인도의 플랜테이션 농경을 하기 시작한 시기, 그리고 네 번째 시기는 20세기 초반에서 20세기 중반까지 우리가 잘 아는 개항장 시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흥미로운 점은 이 모든 시기에 걸쳐서 사실은 화교화인, 특히 화상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고, 이들이 거의 1000년이 넘는 기간을 걸쳐서 이들에 의해서 형성된 이제 중앙문명권이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이제 초지역적으로 형성되어 왔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 세 번째 시기와 네 번째 시기의 근대 시기에 오면 대규모 이민이 발생을 하고, 그럼으로써 영구 이민자와 이제 일시적 이민자가 혼종하면서 이 지역과 복건 광동 지역 사이의 쌍방향의 교류가 끊임없이 발생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간단하게 넘어가면 이제 첫 번째 시기에는 이슬람인들이 동북아 동남아에 진출을 하고, 중국 시대적으로는 당대 5대 10국 송대에 해당이 되고요. 광동 복건 출신의 이제 중국인 교역이 주요 그거고, 남중국해의 중국인 교역로의 초지역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수마트라에 있었던 스리비자야 왕국이나 물라카, 뭐 팔렘방, 자바, 루손, 삼파 이런 지역들이고, 중국으로 치면 광저우, 그리고 복건성의 취안저우, 장저우 이런 항구 도시가 있고요. 주로 취급한 교역품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기는 가장 중요한 것이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동남아시아,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동북아시아 일부 지역에 진출했다라는 것이 있고요. 사실은 이때도 사실은 중국인 상인들이 복건성, 광동성 출신으로 무슬림 상인들을 대체해서 그 전에는 사업 파트너가 무슬림 상인들이었다면 이후에는 포르투갈과 스페인 상인으로 특히 마카오와 마닐라를 중심으로 많이 교역로가 형성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기와 네 번째 시기는 본격적으로 대농장 경영을 네덜란드와 영국 동인도 회사가 설치하는 시기이고요. 특히 이때는 대량의 중국인 노동이민, 특히 복건성과 광동성에서 동남아시아로 건너오는 대량의 노동이민이 거의 뭐 수십만 단위로 형성이 되는 시기이고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지금도 잘 아는 싱가포르나 뭐 몰라카, 페낭, 뭐 바타비아, 지금의 자카르타죠. 마닐라, 양곤 등의 대규모 중국인 거주지가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 이 시기가 지금 동남아시아에 있는 거의 수천만, 2천만, 3천만에 달하는 지금 동남아시아인들의 직접적인 조상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시기라고 할 수 있고, 이때의 동남아시아에서의 이제 그 기반을 배경으로 해서 그 본격적으로 조약항 시스템으로 동북아시아로 진출을 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때 주요 조약항에 광저우, 샤먼, 홍콩이 있고, 여기에 일본에 점령된 대만도 포함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를 거쳐서 이제 이제 수백 년에 걸친 시기 동안 중국인들의 활동에 의해서 중화문명권이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이제 초지역적으로 형성되어 왔다는 것이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시고, 그와 관련된 여러 연구들이 최근에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사실 이제 그동안 제가 이제 발표해 왔던 연구들 역시 이러한 개념하에서 진행되어 온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동남아시아 화교화인들이 그들의 교향으로 보내는 송금이라든가, 아니면 동남아시아 주요 도시에 형성된 뭐 샵하우스 건축 양식이 반대로 중국 복건 광동의 이제 교향으로 역수출된 것이라든가, 아니면 냉전 초기에 많은 동남아 화교화인들이 그들의 교향을 중심으로 한 정체성에서 국가를 중심으로 한 정체성으로 이제 전환되는 과정을 소설한 연구 등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은 이제 근대 시기 화교화인들이 동남아시아에서 경험한 근대적 혹은 열대지방의 물질 문화를 그들의 교양에 이식하려 한 시도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이 사실은 보여주는 것은
근 1000년에 가까운 시기에 걸쳐서 형성된 동남아시아와 중국 동남부 지역 사이의 교류, 특히 중국인 이주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류는 이제 그 사이에 초국적 그리고 초지역적 중화가 공동체를 만들게 하였고, 급기야 근현대 시기에는 동남아시아에 형성된 화교화인의 혼종 문화가 반대로 그들이 떠나온 지역으로 역으로 수출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시기적으로 개설을 하고, 이제 제 본문에서는 3장을 비워놓은 채로 했던 이유가 그 또 다른 사례 연구를 제가 개발을 할지 아니면 비슷한 케이스 스터디를 한 다른 연구들을 전체적으로 리뷰할지 이 여부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뭐 도교, 불교, 기독교와 같은 종교 커뮤니티나 아니면 방언 사용을 둘러싼 뭐 논의들이라든가 아니면 음식 문화, 뭐 건축 문화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리뷰를 함으로써 이 시기에 형성된 그 초국적, 뭐 초지역적 지역 정체성과 중화문명권의 형성을 전체적으로 리뷰하는, 재구성하는 역할을 할지를 지금 현재 모색 중에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럼으로써 최종 목적은 궁극적으로 현재 대륙에 형성된 국가적 이제 정체성을 벗어나서 탈중국적 중화문명권이 긴 시간을 거쳐서 지금 현대 시기에는 형성되었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슬라이드에 보이는 기사 및 기고들은 각각 중국을 거부하고 개별 중화권의 역사적 정체성을 강조하는 이제 최근의 경향들을 보여줍니다. 각각 홍콩, 대만, 말레이 문화권의 중국계의 후예들을 가리키는 페라나칸들이 공교롭게도 자신들은 모두 다 중국인이 아니다. 차이니스가 아니다. 차이나가 아니다. 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정체성 아니면 이민자적 공동체적 정체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부하는 것은 사실은 중국이라고 하는 국가적 정체성, 지금 현재 중국 대륙에 형성된 국가를 이제 그 거부하는 것이 사실 중화 문명이라고 하는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거부하는 점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밝히는 문명사적으로 밝히는 것이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 20세기 초중반 해상 실크로드의 4기까지 형성된 이제 남중국해의 초국적 중앙공동체가 이제 종전, 냉전, 탈냉전의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국가가 완성된 중국 대륙과는 떨어진 그들만의 공동체적 의식을 형성한다라는 것이 제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그러한 측면에서 현재까지 이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약간 컨셉 페이퍼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리시나요? 네. 토론을 맡은 심주영입니다. 인천대학교 중국화교문화연구소에서 일하고 있고, 저는 사실 화교 연구를 전문적으로 하는 연구자라기보다는 문화인류학자로서 베트남에 관한 연구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이정희 선생님과 함께 그 동남아 화교 문제와 관련해서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좀 더 본격적으로 베트남 화교 문제에 대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토론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 토론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김종호 선생님의 그 발표문은 전 세계 최대 규모의 화교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동남아시아 지역의 화교 연구의 새로운 흐름으로 해상 실크로드를 통해 문명사적으로 구성된 해역 세계 혹은 이제 해양 세계에 주목하고 초국성과 탈중국성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기존 동남아 화교 연구의 관점들의 확장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시도는 오늘날 양안 문제, 그리고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홍콩 문제, 그리고 미중 갈등 등 복잡하고 첨예하게 전개되고 있는 정치 질서의 재편 상황에 놓여 있는 이 동남아의 화교 사회들의 변화까지도 추적하고 이해해 볼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생각되고 앞으로 진행될 연구 결과에 대해서 큰 기대가 생깁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중국이 그 21세기에 그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동남아 해상 1대1로 이 실크로드 사업이 제한된 이후에 아시아 국가들이 공유하며 구축해온 해상 교역로를 통한 생활세계로서 해역에 대한 새로운 관점들이 성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해상 네트워크를 통해 구성되어 왔던
각국 화교 사회의 역할에 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아시아 해역 세계와 해양 문화의 역사 문화적 형성 과정과 변화에 관한 연구가 보다 활발하게 진행되어서 초국적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공동체 형성에 관한 새로운 전망까지도 우리가 모색해 볼 수 있는 인신론적 지평이 확대되길 기대해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앞으로 선생님이 넘어가셨던 3장의 사례 연구에 대한 관심들이 가장 컸는데요. 이것들이 이제 어떤 내용으로 채워질지 앞으로 가장 이제 궁금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동남아시아의 경우에 매우 다양한 어떤 국가적인 질서들을 가지고 있고 역사들을 화교 이주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비교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또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또 성과를 낼 것이기 때문에 독자로서의 좀 기대감을 담아서 한 3가지 정도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초국적 중화 공동체와 탈중국적 중화 공동체의 개념적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발표문에 이제 2장과 4장 내용 사이에는 매우 큰 이제 시대사적 간극이 있습니다. 2장이 이제 냉전 시대 이전, 즉 중화인민공화국의 건설 이전의 시기를 포괄하고 있다면 4장은 21세기 탈냉전과 지구화 시대의 동남아시아 화교 사회의 변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시대 구분의 범위와 간극이 너무 이제 크다 보니까 초국성과 탈중국성의 상호작용과 어떤 논리적, 역사적 연관성을 통해서 중화 공동체를 이렇게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인류학적으로 대체로 문화인류학적으로 정리하는 어떤 개념들인데요. 제가 이제 이런 개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 더 어려움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먼저 이제 2장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이 초국적 공동체의 경우에 선생님께서는 이 명조 시기, 그러니까 명나라 시대에 그리고 명청 교체기 이후에 동남아 화교 이주사에 특별히 이제 의미들을 부여하고 계시고 저도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결국은 초국성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구성하는 결정적인 어떤 사건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금 정책이라고 이야기되는 이 명나라의 정책은 청대에도 지속이 되죠. 그런데 다시 또 등장을 하죠. 이게 이제 사실상 자유로운 해상 교역과 이주에 대한 통제 정책이었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제해권에 대한 해상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관념의 발전을 낳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즉 이제 대륙을 넘어선 해양이 생활 세계로 확장되어 정치의 공간이 되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시기에 형성된 초국적 화교 사회들은 모국 본국과의 단절을 이미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험들은 연결됐다 단절되는 이런 경험들은 뭐 중일 전쟁이라든지 심지어 이제 베트남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 과정들 속에서 남중국해를 통해서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명청 교체기의 대규모로 이제 이주 정착했던 이제 베트남 민흥의 사례를 보면 본국가의 정치적인 단절 속에서 자신들의 문화적 전통을 유지하고 생활하면서 동시에 급속하게 현지화되는 역사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명청 교체기에 기존의 교역상인 혹은 노동자 중심이 아닌 특별하게 이제 군인과 지식인들의 대규모 동남아 이주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발표문에는 이제 손문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런 이제 동남아시아 화교들의 민족주의적 정체성의 강화라고 하는 것들은 바로 이런 어떤 지식인들, 군인들, 특히 이런 식자층들의 이주사들을 함께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서 이제 논의하고 있는 이 탈중국적 중화공동체의 문제는 20세기 전반에 걸친 역사와 관계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나 하는 의문입니다. 특히 이제 제1, 2차 국공내전 상황이 중국이라는 정치체에 대한 균열을 낳았고 일본의 동남아시아 식민화와 이게 이제 미얀마까지 이어지죠. 그리고 중일전쟁 중 왕징웨이 정권의 출범은 동남아시아 화교들의 정체성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고 딜레마를 던져준 것이 아니었나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의 양안 체제와 미국의
동남아시아 냉전체제 구축, 그리고 뭐 60년대 뭐 문화혁명 운동이라든지 동남아 화교들 사이에서 벌어졌던 이런 이제 이런 것들은 탈중국적 중화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들 속에서 뭔가 이렇게 큰 영향을 주는 사건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해서 중국을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적 혹은 국민국가적인 관점에서 본국과의 관계가 중시되는 중화 공동체의 형성이 오히려 매우 최근에 그러니까 한 세기 이전에 급격하게 발생했던 어떤 탈냉전적 지구화 시대에 또 강화된 이런 새로운 정치적 경향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 남중국해를 선생님께서 언급하시고 강조를 하셨는데 이걸 중심으로 한 중화 공동체 형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발표문은 이제 이 남중국해라고 하는 동남아시아 해역 세계와 중화 공동체 형성을 하나의 장으로 묶어서 이제 설정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발표문에도 언급되어 있지만 오늘날 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은 중국과 아세안의 관계에서 정치적으로 첨예한 문제를 안고 있고 특히 이제 베트남과 같은 국가에서는 반중국 정서 형성에 기름을 붓는 대표적인 주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남중국해를 초국적 중화 공동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방식에 대한 질문이 제기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고고학적 역사적 자료들을 보면 사실 16세기 이전까지는 남중국해 해상교역의 중심이자 활발한 해상활동을 동남아시아에서 이렇게 주도했던 주체는 오늘날 베트남 중남부에 있었던 이른바 참파 왕국, 짬족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또 한편에서는 왜구라고 불리는 일본의 해상 세력, 이 오타가 있었는데요. 해상 세력도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중화 공동체를 남중국해라는 해역 세계를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은 역설적으로 중화주의적 관점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오해를 낳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발표문 서론에서 선생님께서 이제 이 해양 중심적 세계관이 민족주의나 국가주의를 넘어서 어떤 열린 교류의 공간과 공동체 형성의 가능성을 상상하게 하는 것 같다고 이렇게 제안하신다고 했을 때 기존의 어떤 중화주의적 세계관이 다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좀 비판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이 무역 경제사 중심의 경제 교류사 중심의 문명사적 접근이 지닌 일면성을 우리는 그럼 또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던져집니다. 발표문 3장의 내용이 보충되면 상당 부분 이 부분이 이제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본 발표문의 이제 이 상당 부분은 무역사 혹은 이제 경제사 중심으로 이제 해양 실크로드의 문명사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디아스포라적인 어떤 의미에서 초국적 민족 공동체 형성은 기본적으로 현지인들과의 교류 혹은 지역 세력과의 협상 혹은 뭐 갈등, 결탁 등 매우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현지화 전략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문 2장에서 언급하셨던 동남아시아의 페라나칸 문화는 그러한 역사를 보여주는 어떤 대표적인 사례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 이제 저는 이제 문화인류학을 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이 화교사를 중심으로 할 때 우리가 이른바 부계를 중심으로 보는데 이 현지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자면 이른바 특히 동남아에서는 축첩제도 같은 어떤 현지 여성들과의 관계 그리고 여성이 중심으로 현지와 협상에 나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화인 공동체의 어떤 현지 동화 과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제 혼인제도라든지 문화적인 어떤 특성 그리고 변화 양상들을 이 좀 시민권 문제와 함께 좀 바라보고 그리고 동남아시아 이렇게 중화 공동체가 현지 사회와 맺는 어떤 양가적인 관계들을 좀 같이 보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중국과의 관계 또한 항상 그러한 어떤 과정들 속에서 양가성들을 획득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한편에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역사적인 사료가 화교 공동체의 경제 무역을 중심으로 한 본국가의 교류사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이제 이 중국인 정체성보다는 화인 정체성을 통해
탈중국적 정체성을 심화해가는 경향을 다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문화적 교류사를 보다 확장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게 최근에 제가 찾아본 기사에 나온 건데요. 이 동남아시아의 화인 이른바 이 거부들의 이 상황들을 보면 이 거부들은 이 기업들은 동남아 화인 기업들은 사실 중국과의 관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반면에 이미 3세대 이상으로 진행되어 있는 화인의 새로운 세대들은 다른 어떤 중국에 대한 상상력들을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또 어떻게 같이 볼까라고 하는 문제도 탈중국성을 생각할 때 탈중국화된 중화 공동체를 사고할 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끝나셨으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역시입니다. 많은 질문들이고 또 내용도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 김정희 교수께서 딱 이 시간에 한 가지 질문만 선택해서 하시고 이 토론자도 뭐 질문하시면서 또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맡기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네, 토론 굉장히 감사드리고 해주신 토론들이 다 세세하고 개념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고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도 많이 지적을 해주셔서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고 일단 시간 관계상 대답을 드리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먼저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제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2차 세계대전 전후한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근대가 끝나가는 시점과 냉전이 시작하는 지점이 교차하는 시기에 특히 동남아시아의 화교 화인들의 정체성이 매우 중요한 관건이고 그것이 사실은 직접적으로 지금의 그 동남아시아 화교 화인들의 정체성 그리고 인구 구성 그리고 그들의 이제 지역화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여기에는 사실은 뭐 국민당 정보를 따를지 공산당 정보를 따를지 아니면 그들끼리 국민당도 아니고 공산당도 아닌 그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할지 아니면 완전히 지역에 동화되어 버릴 것인지 말하는 이 네 개의 지점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매우 수많은 스펙트럼들이 존재하는 시기가 사실은 냉전 초기 시기이고 그래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그런 면에서 제가 지금 주목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그 논문으로 쓴 내용이 바로 냉전 초기, 그러니까 1950년대, 60년대 이제 동남아시아 화교 화인들이 보다 이제 좀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뭐 어디를 선택하느냐, 중국을 갈 것인가, 대만을 갈 것인가, 홍콩을 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동남아시아에 남아서 말레이인이 되거나 인도네시아인이 되거나 싱가포르인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 문제. 이거 사실은 그전에는 사실은 나는 복건인이다, 광동인이다 더 중요했다면 그 2차 세계대전이 넘어가면서부터 국민국가가 정착이 되면서부터는 내가 중국인이 될 것인지 대만인이 될 것인지 홍콩인이 될 것인지 아니면 말레이인이 될 것인지 인도네시아 될 것인지를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서게 되는 시기가 바로 1950년대 60년대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가 매우 큰 공백이고 사실은 나중에 삼장을 서술하게 된다면 이 시기를 서술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겁니다. 만일에 제가 자체적으로 발굴한 사례 연구를 3장에 집어넣는다고 한다면 아마 이 시기를 중심으로 그 서술을 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이제 그 시기를 거쳐야지만 사실은 초국적 중화공동체니 탈중국적 중화공동체니 하는 것이 연결이 되거든요. 그 이전 전근대 시기와 근대 시기와 현대 시기를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그 이제 유효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냉전 초기를 현재 보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